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정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밤 늦게였었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습니다. 모든 검찰의 수사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현종 위원님, 소수의 인사들이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받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이거를 유 전 본부장이 설계를 했을 가능성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일단 사장도 없었으니까 본인이 사장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실무를 일단 총괄했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본인이 설계를 하고 사실 유동규 본부장이 당시 어떤 구체적인 실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뭐 이재명 지사가 총괄적인 이제 그 사인은 하고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뺀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마 유동규 본부장 선에서 위반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영장이 청구된 게 이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됐지 않습니까? 즉 반드시 성남시가 받아내야 될 돈을 이걸 받아내지 못했다.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 이런 혐의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설계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익 설계를 이 사람이 했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에게 이렇게 막대한 자금에 돈이 가게끔 틀을 만든 그 책임. 결국 이제 지금 보면 보통주, 우선주 뭐 이런 걸로 나누고 그다음에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다 민간이 가져가게끔 만들었던 천하대유가 가져가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제 바로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천하대유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대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억 8천만 원을 이제 받은 거는 이제 밝혀졌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게 대가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 혐의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즉 배임과 뇌물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보면 다른 어떤 이 보통 이제 이 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이나 이런 거와 달리 왜 유독 대장동에 대해서 그 사업의 리스크가 물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시에 은행 보고서나 등등을 보면 이 사업의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간에게 이렇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준 설계를 했느냐. 바로 그 부분과 함께 그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혐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영장이 청구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오늘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떨어진다고 한다게 되면 아마 이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유동규 본부장이 혼자 이걸 했을까? 그렇다면 이거를 전체로 설계를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이런 공방들이 상당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잘 이현정 위원님께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의혹들, 혐의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박 교수님, 유 전 본부장은 지금 방금 나온 지적들에 대한 일체 혐의 의혹을 전부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뭐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정영학 회계사, 그러니까 천화동인 5호 이사죠. 이 사람이 그 녹취록을 이제 제공을 했는데 이 녹취록에 따르면은 현재 알려진 바입니다.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 소위 말해서 천화동인의 1호가 얻었던 그 이익의 상당 부분, 약 700억 정도가 사실상 유동규 전 본부장 거였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후에 이제 정산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동규다라고 하는 그 의혹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게 만약에 이 녹취록이 진실로 이제 밝혀진다면 왜 이런 그 특혜성 그런 계약이 맺어졌는지 사실은 그 공영개발이라고 그래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예상한 수익에 따르면 성남시가 70%를 가져가게끔 잘 짜여진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땅값이 오르고 이 초과 이익에 대한 재분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고스란히 지금 이제 화천대유로 넘어가서 이게 특혜 구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럼 도대체 유동규는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런 그 구조를 짰느냐? 이게 이제 이번 논란의 핵심인데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700억의 어떤 그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김만배와 유동규가 한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밝혀질 사항이고 그런데 이제 정작 유동규 그 피고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오 회계사였던 정영학 회계사도 잘 모른다. 그다음에 네. 자기는 그 구조에 대해서 잘 몰랐다. 네. 그리고 딱 하나 인정하는 거는 내가 경기관광공사 그만두고 먹고 살 일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었던 이들로부터 11억 원 빌렸다. 네. 네. 요거 하나만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거로서 얼마나 인정이 될지, 그리고 또 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특혜성 그런 계약을 맺은 설계자라면 그 뒤에는 또 누가 있는지 이 부분이 전국의 뇌관으로 앞으로 자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대장동 녹취록 관련해서 그 녹취록 안에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담겨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도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파장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정영학 회계사가 사실은 이번 이 구청의 설계를 아주 중심적으로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부동산 관련된 이런 사업에 굉장히 능해서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을 이제 해서 설계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네.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남겨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을 한 19개 정도 파일로 해서 녹음을 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다면 이게 그리고 또 사진도 이제 다 보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금품을 건네는 사진 뭐 지금 대략 알려진 바로는 한 8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진도 이제 구체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지난달 27일 날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두를 해서 네. 이와 관련된 진술을 거의 다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수사가 이렇게 굉장히 빨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정영학 회계사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는 왜 이런 녹취록들, 증거물들을 제출을 했는지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설에 따르면 원래 이제 처음에 사업 계획을 짤 때는 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짤 때는 대충 지분이 나눠져 있었어요. 네네. 어느 정도 이득을 나눠져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화천대유가 이 대장동에 있는 15개 블럭 중에서 5개 블럭에 대한 시행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정영학 회계사도 그 이익자, 수익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렇죠. 건가요? 원래 처음에 천화동이 이제 5호를 갈 때는 본인이 한 600억 정도 이익만 봤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 분양하고 시행할 때 여기서 대략 한 3천억 정도 이익이 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 유동규, 지금 뭐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뭐 노래방에 모여서 뭐 다툼을 벌였다는 게 예. 뭐냐면 네. 결국은 이 이득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걸 다툼을 벌였고, 또 일각에 따르면 그러면 이걸 지금 정관계 로비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럼 얼마 정도를 각출할 것이냐, 이 각출 금액을 놓고 서로 많이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 왜냐하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정영학 씨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이걸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60억 정도 냈다는 거고, 당초 요구한 것은 한 160억 정도 내라는 거였고, 그렇다면 이 금액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을까? 그리고 지금 김만배 씨가 현금으로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한 400억 정도 네네. 받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디에 쓰였을까? 이게 지금 정관계 로비 자금을 쓰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곽상도 의원의 50억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 지금 50억 선이 나오는 사람이라든지, 네.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천대유나 이게 이 수익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네. 실제 여기에 관여했던 법조 인맥들, 그다음에 정치권 인맥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득을 나눠 가졌는지, 네. 이 로비를 했는지, 이제 앞으로 아마 수사가 이 부분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익 갈등 부분에 있어서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것도 계속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했었던 정영학 회계사. 그런데 나중에는 말을 좀 바꿨습니다. 술을 먹고 술김에 폭행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번복한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가 좀 일관성을 잃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소위 압수수색 당할 때 그때도
뭐 휴대폰을 버렸느니 뭐 이불 속에 20분을 누워 있었느니 그리고 발언도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그 미디어 오늘하고 인터뷰할 때는 일면식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근데 최근 들어가 가지고는 뭐 녹취록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폭행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 건과 상관없는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유 전 본부장이 이렇게 말을 갖다가 바꾸게 되면 향후에 유 전 본부장의 어떤 그 소위 진술의 일관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위 주요 당사자들 간의 이 갈등, 이 노래방 폭행 사건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번 그 대장동 개발 특혜의 핵심 중에 또 하나예요. 그 원인이. 네네. 왜냐하면 원래 토지 개발하고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가 개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건설 시행하는 거하고는 원래 분리해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그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개발 플러스 그 뒤에 시행까지 이어서 예, 하게 예. 됨으로 인해서 토지 개발로 얻는 천문학적인 수익 외에도 지금 또 4천억 정도의 추가 수익이 또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애초에 이 소위 말하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간에 이런 그 계약서 안에 이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 부분. 그래서 네. 거기서는 건설사를 갖다가 제외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이지 않은 계약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그 소위 말하면 수익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이걸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고 이 예. 갈등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기에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본인이 설계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영학 회계사든지 이렇게 일면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근데 실제로 폭행이 일어난 거는 이 유동규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에서 소위 그만두고 난 다음 네. 예. 최근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그런 어떤 그 소위 한 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 배분에서 틀어져 가지고 이런 폭행과 이런 녹취록 제공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19년 이전에는 뭐 그렇게 그냥 그 계약 관계로 만났던 사이인데 네. 19년 이후에 본인이 이제 경기관광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예. 이들에게 어떤 돈을 얻고 이들과의 관계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수사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시점 예.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이 회사 이름이 요즘 많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로 또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 분이 지적하고 계신 그 의혹의 핵심적인 부분과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핵심 인물 중에 또 다른 인물,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남욱 변호사라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남욱 변호사 지금 한국에서는 아주 떠들썩하게 매일 기사가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 네. 그 기타 주변 인물들에 관한 것들이 쏟아지는데 이 지금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속 흘러가면 남욱 변호사 조사는 어렵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금 아마 당국에서는 일단 여권 말소 조치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겠다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본인이 스스로 입국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도 보면 그 세월호 사건 관련자들을 이제 소환할 때도 그쪽 당국의 재판이나 이런 걸 다 거쳐야 돼요.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이 범죄 인도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니 우리가 좀 데려오겠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되죠. 건가요?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되고 혐의가 있어야 그것도 된다. 그 본인이 현재 당국에 뭔가 또 이 제기를 할 경우에 또 늦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정영학 회계사는 구체적인 이제 틀을 짰고 네.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역할은 뭐냐면 돈을 끌어오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즉 투자금을 많이 끌어오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 틀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정영학 회계사가 본인이 뭐 제보도 하고 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면 예. 문제는 남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키포인트는 누가 실제 소유주냐 이게 지금 누가 투자를 했냐 지금 뭐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투자한 것 자체가 보면 SK에서도 뭐 투자를 했다 뭐 등등한데 여기에 예. 이제 남욱 변호사 역할을 많이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김만배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화천대유 사실상 이건 내 회사 나 이 전체가 내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도대체 투자자가 누구냐?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화천대유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들이 모든 자금을 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걸 투자를 설득을 해내야 되거든요. 고리로 해서. 네네. 그러다가 보면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 보면 처음에는 이 한 10%, 15% 이자를 받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투자로 네. 전환을 해버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남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핵심은 그러면 이 사건에서 누가 도제 투자를 했고 얼마나 이득을 벌였는지 이거를 밝혀내려면 남욱 변호사가 와야 됩니다. 예. 근데 보면 이미 지금 부인 같은 경우는 MBC 기자 출신이고 네. 2000년도인가요? 이미 이제 미국으로 자비 연수를 가 있었어요. 예, 2년 전에 연수를 간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가서 있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한 형태인데 문제는 남욱 변호사가 가기 전에 자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120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돈은 어디 갔을까? 네. 라는 이제 의문인 거죠. 이걸 도피자금으로 쓰지 않았을까? 해외에다가 어디 갖다 놓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남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수익이 예. 이 간단치 않습니다. 예, 거의 뭐 예. 1,000억대 가까운 수익이 있기 어마어마하죠. 때문에 예. 그러면 미리 예를 들어서 이 돈을 해외로 빼돌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의 어떤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욱 변호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아마 예. 남욱 변호사가 오게 되면 이 화천대유나 이 천화동인의 실제 주인은 누굴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천대유 관계자들만 해도 지금 등장인물이 많아서 좀 복잡한데요. 의혹의 아주 큰 축 중에 하나죠. 이제 법조계 인맥과 관련한 로비가 어떻게 펼쳐졌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습니다. 김만배 씨가요. 경찰 출석할 때 했던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 발언들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법률 고문단이 굉장히 이제 전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장들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기감이 되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혹시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 없고요. 네. 그러면 잠적한 유동규 본부장과는 연락이 조금 닿으시나요? 아니 저는 뭐 저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뭐 그분하고 관련된 분도 아니고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없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네, 지금 김만배 씨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했던 그런 이제 인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형님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좋은 귀감이 되셨던 분들이다. 이런 말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박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들이 어땠다고 봐야 될까요? 특히 이제 권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때 이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서 그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후로 면담을 여러 차례 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 의혹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김만배 씨와 법조인 간의 관계가 이게 단순하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순일 대법관을 2019년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모두 8차례 만났는데 네. 우리가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방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방문하려면은 기록이 네. 남아야 되고 출입을 하게 되면은 패스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아니 거기 내가 대법원 출입할 때부터 이용하던 이제 소위 미용실이 있고 네. 이발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 아는 기자들도 많기 때문에 들어갈 때 그냥 귀찮으니까 친분이 있는 권순일 대법관 만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예. 이제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해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났다라면은 이게 하필 또 이재명 지사의 그 전원합의체 이 기간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좀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기를 통해서 권순일 대법관에게 로비가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오는 거죠. 네. 뭐 진짜로 그 본인 말처럼 이름만 권순일 대법관 만난다고 썼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놀다가 뭐 왔다 이렇다라면은 그게 진실인지 아니면 권순일 대법관 사무실에 가서 만났는지 이거는 예. 대법관 사무실 출입하는 기록들이 다 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디 방문한다 방문 목적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법원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 직원들의 진술에 의해서 네. 이렇게 8차례씩이나 왔다라 그러면 그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출입했는지 이 부분이 예. 좀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출입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법관 사무실에 특정 기간에 8번 출입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방문했는지 어떤 대화 나눴는지 이 부분은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뭐 단순하게 자문료 형태로 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줘서 1억 5천만 원 줬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박영수 특검 인척이 분양 대행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또 100억을 갖다가 이 김만배 씨가 줬다는 얘기가 또 이제 새롭게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법조 게이트라고 하는 게 정말로 게이트 아니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좀 막힌 부분이 있을 때 뚫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거액과 대한민국의 큰 일이 벌어지는 일들에 다 김만배 씨가 개입됐다면 예. 그 초호화 소위 고위 법률가 출신들이 이 화천대유와 어떤 이익을 공유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이 단순하게 뭐 그냥 게이트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 수사 대상으로 예. 공식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남욱 변호사를 한 축으로 하는 이것의 실소유주가 누구고 투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한 축과 그리고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하는 이 소위 그 초호화 범죄단 이들의 그 역할 이 부분은 대한민국 그 법조사에 있어서 정말 대단히 큰 흑역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수사의 한 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이제 법조 출입을 오랫동안 또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대법관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건물 안에서 가장 경호가 가장 이제 세게 들어가는 그 출입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편하게 드나들었다. 이 부분은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기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중요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기자가 만나 취재를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특종이겠죠. 그리고 대법원들의 어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밀 유지를 생명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당시에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결국 이재명 지사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이게 과연 어떻게 상고심에서 결정 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유죄가 돼버리면 진짜 대권 구도가 흔들려 버립니다. 자, 그럼 무죄가 나면 대권 구도에 중요한 변수가 생겨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 전원합의체가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뭐 소부에서 사건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전원합의체 넘겨가기 전과 그다음 판결 나기 후 등등 해서 대법관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법조를 아무리 오래 출입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적 친분이 없으면. 그리고 이게 다 기록에 남고 요즘은요 대법원 같은 경우 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출입 기자만 기자증, 그러니까 프리패스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출입 기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 법조팀장을 그만두고 법조 선임 기자로 발령을 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출입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받으려면 그냥 쉽게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저 대법원 대변인실이라든지 또 후배한테 나오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통상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왜 굳이 권순일 대법관을 쓰면서 8차례나 들어갔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또 더군다나 두 사람이 만나서 뭐 날씨 이야기 했겠습니까? 중요한 기자와 취재원이 만난다면 핵심적 사안에 대해 이야기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이재명 지사 문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권순일 재판관은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또 이 사건 관련해서는 가장 무죄를 앞장서서 법리를 제공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5대5로 나눠졌을 때 결국 캐스팅 보트를 지면서 제일 선임 대법관이었거든요. 마지막에 무죄의 힘을 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퇴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은 결국 이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거액의 어떤 수익금 배분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 문제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밝혀져야 할 수사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또 다른 인물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어제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의 일부 장면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몸통이 누구이고 7천억 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더불어 제 아들이 받은 성과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네, 국민의힘 탈당에 이어서 의원직까지 사퇴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몸통이 누구이고 또 7천억 원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곧 밝혀질 것이다. 곽상도 의원의 사퇴 변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이현정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죠. 일단 사퇴를 했으면 이제 전 의원이라고 그렇죠. 해야 본인이 되죠? 지금 일단 이게 지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럼 더 큰 걸 좀 밝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앞뒤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5년 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대리에게 산재 보상금으로 44억 원을 포함해서 50억을 줬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그렇다면 50억 정도 같은 경우는 평생을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이 또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민정수석을 했고 네. 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뭔가 대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가는 거거든요. 지금 뭐 야당 일부 여당에서는 이런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당시에 대장동의 문화재 발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뭐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다면 지금 곽상도 의원이 뭐 큰 얼굴 밝혀져 이거 이야기하기 이전에 본인의 일단 이 문제부터 저는 결백을 일단 확인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 것인지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 부분 저는 규명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박탈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이제 초강수의 의원직 사퇴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은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의원직 사퇴를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시선도 굉장히 싸늘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소위 말하면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야권 내에서도 곽상도 의원을 이렇게 소위 옹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내부의 여론이 굉장히 싸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본다면 화천대유의 그 의혹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나 여당에게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느닷없이 이게 50억 게임 곽천대유 이러면서 앞에 그림을 딱 막아서고 쓰고 네. 국민들로부터 여론으로부터 국민의힘이 질타를 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 책임이 오롯이 다 곽상도 의원에게 돌아갔는데 곽상도 의원을 그러면은 거의 징계해야 될 판이었거든요. 예. 네. 그랬는데 탈당을 해버리니까 또 오히려 이게 또 논란을 또 증폭을 시켰어요. 그 제명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렇죠. 제명을 했다면은 차라리 속 시원했을 텐데 네. 제명도 안 나오고 탈당해 버리니까 이거는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그 리스크는 오롯이 다 국민의힘 그리고 네.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 그리고 그 압박이 또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자녀에 대한 저격수를 자임했지 않습니까? 네. 네. 내로남불의 어떤 역풍 프레임까지 거치다 보니까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저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네. 수사나 잘 받아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도 곽상도 의원이었고 네. 이 거액의 돈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퇴직금 뭐 이런 걸로는 해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시절부터 국회의원 지내면서까지 후원금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직무 연관성. 본인이 청와대에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면서 어떤 직무 연관성이 혹시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도 지금 네. 시원찮을 판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본인이 뭐 특검 얘기하고 왜 나를 보냐 저 달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곽상도 의원의 그 뒷모습만 더 네. 곽상도 의원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뒷모습만 더 씁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뭐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확실히 좀 한숨을 돌리고 앞으로 반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민주당은 크게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뭐 특검도 특검이지만 일단 지금 국정조사라든지 지금 뭐 검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네. 국회 차원에서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국정감사에서는 일단 증인들을 좀 출석시킬 수 있는데 뭐 여전히 지금 여당은 일체 한 명도 응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특검이라 하더라도 일단 국회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지난번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이나 뭐 등등 보면 다 국회 청문회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요. 국회 가서 청문회 또 서면 이게 상당히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중립성이 의심받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특검, 합수본 이런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